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왕자 정치인 탐방. 이 시간에는 세종대왕의 똑똑한 왕자 광평대군과 후손의 14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평대군 풀스토리입니다. 만백성의 어버이인 왕은 한시족의 시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제왕불감기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왕자를 파시조로 하는 종친위가 성립됩니다. 전주시는 123계파가 있는데 조선 건국 후 99왕자가 파시조가 되었고 태조 이성계에 앞선 선조를 뿌리로 하는 24계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선동으로 인해 현재는 104계파가 존재합니다. 세종대왕신문 유튜브는 왕실의 뿌리를 두고 건실한 시민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각 왕자 종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평대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광평대군의 이름자에 담긴 높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광평대군 파의 파시조인 광평대군은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오남입니다. 광평대군은 세종 7년인 1425년 5월 2일 경복궁에서 태어나 불과 19세 19살 때인 세종 26년 1444년 12월 8일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휘는 이름은 여, 자는 환지, 호는 명성당, 시호는 장입니다. 휘인 옥여는 왕자의 이름을 의자로 짓는 관례에 따라 세종의 아들을 뜻하는 구스룩 부스를 넣어서 금지옥엽임을 표현했습니다. 휘는 이름인데 왕실족보는 10년마다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보첩을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따라서 왕자들은 3년에 한 번씩 휘를 족보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는 사유적 이름이죠. 보통 관례 때 지어주는데 왕자들은 혼인 전후에 지어줍니다. 이름은 자가 환지인데 옛 사람들은 갈지자나 아들자자를 돌림자로 해서 형제관계를 표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갈지자를 써서 아들 이름 외자로 한자를 하고 그 뒤에 갈지자를 써서 형제관계임을 표현했습니다. 가령 옛사람들은 피화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죠. 역적으로 몰리면 도망치기도 하죠. 이런 경우 10년, 20년, 몇십 년 후에 살아서 돌아왔을 때 이름자를 보면 갈지나 아들자자를 써서 그 학렬관계를 나타냈죠. 형제관계를. 그래서 이 갈지나 아들자자, 자는 형제관계를 훗날 알아보는데 중요한 그 자료가 됩니다. 세종은 광평대군의 휘는 환지인데 세종의 아들 돌림자인 갈지자를 넣어 귀한 인물임을 이름 지었습니다. 시호는 장이. 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호는 명성당이죠. 명성당은 학문을 장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된 실천으로 밝음을 얻고 바뀌게 행동하면 참된 삶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이 바로 명이고 명이 곧 성으로 풀이되는데 출처는 중용입니다. 중용의 성즉 명이 명직 성인데 광평대군의 호는 바로 이 중용에서 따온 명성당입니다. 시호는 인물에 대한 평가죠. 조선시대 시법에 쓰는 글자는 모두 301자였는데 그 중에 장은 공경과 삼가함으로 높고 밝은 경지를 뜻하고, 의는
부드럽고 온화하며 현명하고 착한 천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광평대군의 여러 이름에서는 고귀한 인성이 넘쳐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름은 휘는 여고, 자는 환지, 호는 명성당, 시호는 장이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이름은 모두 다 고귀한 품성과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의 지존의 위엄과 왕자 탄생 할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광평대군은 태어나자마자 만조백관이 세종대왕에게 할애를 올립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나섰죠. 영의정 이직, 좌의정 이의원, 우의정 유관, 영동령 부사 유정열, 예조판서 신상, 보조판서 안순, 형조판서 권진, 병조판서 조말생, 이조판서 허조, 참찬, 탁신 등 삼정승 6판서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모두 경하를 드립니다. 신하들의 왕자 탄생 할애는 조선왕실에서 광평대군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의 형인 세종의 사남 이명대군이었습니다. 세종 2년인 1420년 1월 6일 이명대군이 태어나자 조정 충신들이 모두 임금에게 경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광평대군과 이명대군 때는 신하들이 느낌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명대군 때는 세종대왕이 실권이 없는 사실상의 견습 군주나 다름없었으나 광평대군 때는 전권을 지닌 무소불위의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1418년 왕이 되죠. 그런데 이때 왕이 됐지만 뒤에 어느 분이 계셨죠? 상왕, 부왕, 태종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이제 큰아버지 백부 정종과 사촌 형제들, 정종의 소생들인 왕자들이 많이 있었고 친형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도 건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왕으로 있었지만 언제 전국구도가 다시 재편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종은 살얼음판을 걷듯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조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즉위교서에서 인사권 행사를 포기를 합니다. 즉위교서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니? 인사권 행사를 신하들과 상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정치 사안의 결정도 상왕, 태종에게 계속 미룹니다. 자, 왕이나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즉위기서에서 인사권 행사를 신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학자들은 세종대왕의 폭넓은 리더십이다, 폭넓은 마음이다 라고 좋게 해석하지만 실제 속내는 세종대왕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위 4년 동안 세종대왕은 상왕에게 아뢰겠다는 기록이 모두 45번 실록에 나올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종대왕이 권위가 없었죠. 그러니까 일부 신하는 임금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합니다. 세종 1년 7월 4일 김점이 정승서에게 수레에 찢겨 죽게 될 것이다, 멸족에 화를 당할 것이라는 등의 임금 앞에서 어전위에서 악다구니를 씁니다. 자, 이 같은 일은 왕조국가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왕조국가에서 어떻게 임금 앞에서 죽이겠다는 그 극한 발언을 합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도 세종은 처벌하지 못해요. 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의 정상적인 통치는 4년, 1422년 음력 5월 10일 아버지 태종대왕이 승하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때까지 제도적으로 법적인 권위를 행사하던 세종대왕은 7년 1월 14일 종묘대제 친향을 계기로 해서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종묘대제 때 신에게 술잔을 올리죠. 사가에서는 잔이라고 하고 왕실에서는 작이라고 하는데, 세종이 신에게 작을 올리는 예절때였습니다. 찬작관인 이조판서 허조가 임금에게 작을 드린 뒤 물러서다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허조는 이제 빈잔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죠. 이때 임금은 제자리로 다시 들어서 행사를 치른 뒤에 이조 판서가 다치지 않았냐며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허조가 황궁하여 잘못을 미루겠죠. 그런데 세종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 계단을 넓히도록 해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합니다. 허조는 좀 허리가 불편했습니다. 몸이 좀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그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발을 헛디뎠고 굴러 떨어지면서 잔을 놓쳤던 것이죠. 당시 허조는 조선의 예학자 제1인자였습니다. 조선의 예학을 거의 당시 허조가 만들고 정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조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더 황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종묘제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하라고 했던 세종의 용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세종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상황을 허조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 짧은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종묘의 계단을 넓히라고 하죠. 즉 신하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백지차처럼 굳었던 문무백관들은 세종의 리더십에 탐복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이때 세종이 29살이었고 허조가 57살이었습니다. 세종의 따뜻한 감성에 34살이나 많은 황희, 37살 연상인 맹사성 등 노련한 원로 정치인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 상황을 본 젊은 관원들도 자연스럽게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빠져들게 되죠. 세종이 완벽한 지존으로서 자리를 붙인 사건이 바로 이 종묘대제였습니다. 그리고 종묘대제 넉 달 후에 광평대군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광평대군이 태어났을 때는 모든 신하들이 형식은 물론 마음을 다해서 할애를 올린 것입니다. 세종이 진정한 군왕으로서 위엄을 만천하에 보인 사건이 바로 광평대군 탄생 할애입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의 색다른 광평대군 사랑 표현법입니다. 광평대군은 11살이 돼서 혼인을 합니다. 왕자는 혼인을 하면 궁궐을 나가야 됩니다. 궁궐 안에는 남성은 왕과 왕세자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왕자들, 다 자란 왕자, 성인이 된 왕자가 있다면 왕세자 지위가 자칫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왕자는 보통 10살 전후에 혼인을 시켜서 궁 밖에 나가 살게 합니다. 임금은 광평대군의 집터를, 밖에 나가서 집터를 마련해 주죠. 그리고 집터를 숭인지문 밖 보재원 북쪽에 마련합니다. 왕은 건축공사에 선군 400명을 투입하고 또 겨울철 공사에 군사들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보내주는 등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이 완공됐을 때 임금이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보입니다. 왜? 광평대군 집이 규정을 넘어선 호화주택으로 건축됐기 때문입니다. 왕은 20년 7월 14일
광평대군 집을 허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자에게 허락된 주택 규모를 넘어선 게 이유죠. 나라의 규정에는 대군의 집은 60칸을 넘을 수 없었는데 광평대군 집이 60칸을 넘어서 초호화 주택으로 건축이 됐던 것이죠. 다행히 승정원에서 이미 연건된 만큼 집을 부수어서 실제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경고, 징계만 하고 집은 그대로 유지하자고 건의를 했고 임금이 이를 받아들여서 집은 유지가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세종대왕의 아들사랑은 나라의 법과 제도 안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의 진정한 사랑은 집의 크기가 아닌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왕은 수시로 광평대군 사저를 찾았습니다. 21년 6월 24일 광평대군 집으로 거소를 옮기셨고 23년에는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7차례나 거처를 광평대군 집으로 옮깁니다. 특히 사리각 경천이 중지를 요청하는 사헌부와 사관원의 상소에 지쳤을 때는 임금은 아예 숙소를 광평대군 집으로 옮깁니다. 이는 불교에도 지식이 깊은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안을 얻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렵 세종과 소원왕후는 한 달의 절반인 보름을 아들 광평대군 집에 머뭅니다. 이는 세종의 광평대군을 유난히 정이 가고 대화가 가능한 특별한 아들로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낀 아들이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기에 광평대군이 19살에 죽었을 때 세종대왕은 총일토록 수라를 들지 않고 슬퍼하십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광평대군의 네 번째 이야기. 왕실의 엄친아, 백마탄 왕자, 광평대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평대군은 실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능력 좋은 광평대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왕실의 엄친아입니다. 백마탄 왕자 중에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군 세종의 아들이고 체격당당하고 운동신경 뛰어나고 외모도 꽃미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공부도 잘하고 예술성도 뛰어나고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죠. 또 어릴 때부터 학문에 마음을 두었고 그렇게 왕자는 효경, 소학, 사서, 삼경 등 유학서적을 두루 읽었습니다. 이태백, 귀양수, 소동파 등 역대 문장가들의 글도 탐독을 했죠. 음률과 산수에도 맑았고 활쏘기와 격구에서도 돋보였습니다. 광평대군 졸기에는 성품이 너그럽고 도량이 넓으며 용모와 자태가 탐스럽고 아름다웠다. 총명효제하고 아랫사람도 꾸짖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다고 졸기에 나와 있습니다. 군사적 식견도 뛰어났는데 세종의 명으로 선상의 화포 능력을 시험하는 임무를 수행했었죠. 동국지지에는 경전에 널리 통달하고 글을 잘 짓고 서법과 말타기에도 탁월했다. 선을 좋아해 마음이 해이하지 않고 다방면에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다른 기록에 조선의 왕자 중에 광평대군보다 더 완벽한 인물로 묘사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처럼 광평대군은 조선 왕실의 엄친아, 백마탄 왕자 중에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실의 엄친아,
광평대군이 숨진 이야기입니다. 광평대군은 야사에 가시가 목에 걸려 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광평대군은 전염병인 천연두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광평대군 졸기를 봅니다. 여가 창진을 알았다. 임금이 심히 근심하여 여러 방법으로 치료하게 했다. 그러나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숨졌다. 임금과 중궁이 몹시 슬퍼하여 3일 동안 조의를 거두었다. 왕실의 엄치라. 광평대군에 단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목숨, 생명이었습니다. 수명이었습니다. 자, 건강하던 왕자는 19살에 갑자기 요절을 합니다. 엄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즉, 카드라 통신이 많이 퍼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시중에 퍼진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왕자들의 미래를 궁금해했다. 자, 왕은 관상가를 대궐로 불러서 8대군, 그러니까 8왕자의 관상을 보게 했다. 관상가는 광평대군에 대해서는 귀한 인물로 재질과 복록을 갖추었으나 수명이 짧다. 굶어서 세상과 이별할 상이라고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세종은 웃으면서 어떻게 왕자가 굶어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혹시나 몰라서 경기도 광주의 넓은 땅을 광평대군에게 사폐지로 내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광평대군 훗날 생선을 먹다가 가시에 걸려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숨졌다. 이런 내용이 광평대군 사후에 시중에 퍼집니다. 왕자가 숨진 지 50년이 흐른 뒤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작가 성현이 용제총화에 한간에 떠들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제를 합니다. 내용은 광평대군이 목에 가시가 걸려 죽었다는 내용이죠. 이 글, 성현의 용제총화가 원본이 돼서 연려실기술, 지봉유설, 대동기문 등 개인의 문집에 인용이 됩니다. 그 결과 각 야사집에는 광평대군의 죽음을 목에 걸린 생선가시로 여깁니다. 즉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서 굶어 죽었다로 기술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광평대군은 창진으로 숨졌습니다. 창진은 두창이나 두진으로도 불리는데 천연두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망률이 약 30%에 이르렀죠. 특히 출혈성 두창은 대부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병을 이겨내도 얼굴에 곰불하고죠. 흔적이 남고 심한 고열로 인해 뇌 손상이나 시력 상실 같은 후유증이 심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이 전염병이 돌면 지역을 완전히 토토화시킵니다. 그 민간, 당시 의술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같은 위력의 창진은 그래서 사람들은 호암마마라고 표현합니다. 극도로 공포스러운 질병을 지존, 왕과 같은 존재로 이해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마라는 그 존칭어를 붙여서 빨리 가십시오라고 한 거죠. 세종은 창진으로 늘 가슴을 졸였습니다. 동생 성령대군을 창진으로 잃었고 또 세종 6년에는 한 왕자, 그러니까 아마 안평대군으로 추정되는데 한 왕자가 창진에 걸렸고 13년에는 수양대군이 또 한 번 걸리고 22년에는
금성대군이 창진으로 위독한 상태에 이릅니다. 29년에는 7살 먹은 원손, 단종이 창진으로 빈사 상태에 빠집니다. 광평대군은 세종 26년 12월 8일에 숨지는데 창진에 걸린 후 아주 짧은 기간에 세상과 이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을 보면서 실록에서 그 상황을 짧은 기간에 숨졌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광평대군은 10월 14일에 수강궁 궁녀 도망 사건을 조사합니다. 또 11월 26일에는 소원왕후가 왕자의 집으로 이열을 합니다. 이때까지 광평대군은 건강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왕이 12월 7일 광평대군의 창진 발병 소식을 듣고 사위, 부마인 안맹담 집으로 옮깁니다. 이는 급성 전염병이 이제 대궐로 옮겨 확산되는 것을 걱정한 조치죠. 당시 조선 왕실에서는 창진을 극도로 경계했고 또 창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평대군의 발병과 세종대왕의 이어 결정까지는 극히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평대군 졸기에는 여가 병이 중에 위독할 때 임금이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끝내 죽음에 종일 수라를 들지 않으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는 광평대군이 발병 후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2, 3일 동안 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광평대군은 12월 달에 들어서 감염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앓다가 급서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왕 세종대왕의 근심과 광평대군의 치료 처방입니다. 광평대군이 창진에 걸렸죠. 당시 의술로서 창진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왕자니까 왕이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했죠. 광평대군 졸기에 보면은 창진을 앓고 있는 열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법으로 치료하게 했다. 그러나 끝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평대군은 어떤 치료를 받았을까요? 세종시대에 창진이 돌면 탕약치료, 위생점검, 산천의 제사 등을 했습니다. 탕약은 증상에 따라 처방을 하죠. 세종은 내의원, 배상문을 책임자로 한 의료진을 광평대군 집에 보내 탕약 등으로 치료를 하게 합니다. 훗날 창진을 앓은 조선 후기의 국왕 순조는 내의원으로부터 감이활혈음과 감이귀롱탕을 처방받고 열흘 만에 창진을 이겨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세종대왕도 광평대군에게 이가 비슷한 처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광평대군과 타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당연히 택했겠죠. 왕실에서는 전염병이 돌면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백성의 이동을 자제를 시킵니다.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산천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겠죠. 또 밤에도 영추문을 열어서 창진이 속히 물러나기를 빌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의학으로는 전염병을 물리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야기, 광평대군의 죽음과 묻신하의 슬픈 위로문입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고 건강한 광평대군은 숨졌습니다. 왕자의 죽음에 임금과 왕비는 몹시 슬퍼해서 3일 동안 조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와 육조 신료들은 위로 전문을 올립니다. 또 의정부에서는 각 지방에 왕자의 서거를 알리고
위로 상소를 올리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지방 수령들에게 위로 상소 올리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다만 이제 토성의 신하들이 올린 조의 전문은 받아들였죠. 이때 그 조의 전문에는 큰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한 그 조의문을 봅니다. 어릴 때부터 온후함과 바른 덕이 빛난 왕실의 영재였는데 준수하고 풍화한 자태가 문득 황천의 막힘이 되었습니다. 비통함이 대궐에 깊이 드리워졌고 극한 아픔이 널리 민심에 맺히었습니다. 엎드려 감히 바라옵니다. 성상의 비통함을 너그러이 하시어 신하들의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자, 광평대군의 아까운 인물, 광평대군의 하세를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세종대왕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걱정하는 위로문들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광평대군 영운의 첫 쉼터와 천하제일 명당 선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광평대군은 숨진 뒤 학당리에 예장됩니다. 세종대왕은 광평대군의 장례를 분수에 벗어나지 않게 치르도록 지시합니다. 자, 너무 막 화려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신하들의 과잉 충성을 미리 경계한 것입니다. 학당리는 지금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으로 지금 선릉이 조형되어 있습니다. 광평대군이 이곳에서 50년 동안 안식을 취하죠. 광평대군의 초장지는 천하의 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평대군이 숨진 50년 후인 1495년에 조선의 9대 임금 성종이 승하합니다. 이에 아들인 연산군이 부왕의 능지를 물색했고 광평대군 묘역이 명당임을 알게 됩니다. 당시 풍수의 권위자인 원로 대신 임원준이 연산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신이 일찍이 경성 근처의 모든 산을 두루보았습니다. 태조를 모신 건원능과 문종의 유택인 현능도 광평대군의 묘자리보다는 못합니다. 당시까지 조선 최고의 길지는 건국군주 태조 이성계의 건원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종이 부왕 태조를 위해 천하의 명당을 찾게 한 뒤 정한 곳, 지금 구리 동구릉에 있는 건원능이 됐습니다. 자, 건원능을 참배한 명나라 사신 기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작품이다. 즉 이건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인위적으로 조성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천하의 명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평대군 몇 자리가 이 건원능보다 그리고 문중의 현능보다도 명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풍수에 능한 임원준이 광평대군의 안식처가 건원능보다도 명당이라고 한 것이죠. 이에 앞서 산능 자리를 살핀 윤필상, 노사신 등도 광평대군의 묘역이 왕릉 후보지로서 단연 첫째라고 보고를 합니다. 광평대군은 세종의 아들이죠. 그러면 성종에게는 종조부가 됩니다. 자, 연산군은 왕족의 무덤 자리에 부왕을 모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옛 무덤을 파내고 능을 조성하면은 신이 편안하겠는가? 새로운 땅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하죠. 또 연산군은 대왕 대비 걱정도 인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합니다. 대왕 대비는 뭐라고 했느냐?
미천한 사람도 좋은 땅에 묻으면은 복을 얻게 되고, 존귀한 사람도 불길한 곳에 묘를 정하면은 화를 받는다. 광평대군의 몇 자리는 사람과 땅의 기운이 맞아 복을 얻는 자리라고 한다. 그런데 혹시나 해, 흉에는 없을지 걱정된다. 한번 결정하면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숙고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해라. 이런 내용을 대왕대비가 하고, 연산군도 대왕대비의 말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라 그런 거죠. 즉 왕족의 몇 자리에 아버지 성동을 모시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결정을 미룬 연산군은 임원준에게 의견을 구하게 합니다. 당시 73살인 임원준은 병으로 대궐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어명을 받은 도승지 김은기가 이제 지리, 땅을 보는 정명도와 함께 임원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원준은 광평대군 묘역에서 산릉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도승지에게 거듭 주장합니다. 광평대군 후손이 번창하지 않았던 일부 이야기에 대해서 광평대군의 아들 영순군도 일찍 죽었으나 손자부터 번성해서 많은 자손이 있다고 이제 반박을 하죠. 결국 천하제일 명당설에 의해서 광평대군의 묘는 1495년 광주의 이을월리 수토산으로 옮겨집니다. 지금의 광평대군 묘역인 강남구 수서동입니다. 대신 광평대군의 초장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백길의 1에는 성종과 정현왕후를 모신 선릉이 조형됩니다. 선릉, 즉 왕릉은 연산군 1년에 조형되고 왕비릉은 중종 25년에 각각 조상이 됩니다. 왕의 등침과 왕비의 등침은 하나의 정자각을 사이에 두고 같은 능력이 서로 다른 언덕에 조성된 동원 이강릉입니다. 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광평대군과 신덕왕후의 세원지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아담한 왕릉이 있습니다.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안식처인 정릉입니다. 정릉 제양은 매년 9월 23일 광평대군 파종위에서 모십니다. 신덕왕후는 무한대군과 의한대군의 어머니죠. 광평대군은 무한대군의 제사를 모시고 밀성군의 아들인 춘성군은 의한대군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덕왕후의 재앙을 광평대군이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덕왕후 재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신덕왕후는 1396년 승하 후 태조가 궐에서 대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인 서울시 중구 정동에 묻힙니다. 그러나 1409년 태종의 명으로 지금의 정릉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때 능이 묘로 격화되고 비석과 상석이 사라집니다. 얼마 후부터는 광평대군가에서 100년 이상 모시던 재향도 점차 잊혀져 옛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새로운 정릉에는 무한대군의 부인인 사망국 대부인 왕씨와 광평대군이 매년 계절마다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광평대군이 졸한 뒤에는 아들 영순군과 손자 남천군 등 후손이 정릉을 찾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길이 끊겼고 능은 숲을 속에 가려졌습니다. 제사도 지내지 않게 됐죠. 자, 그러다가 성리학적 명분이 거세게인 선조 때부터 신덕왕후에 대한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조 때 신덕왕후 후손인 강순일이 조정에 재향을 건의합니다. 나라에서는 천장 172년이 된 정릉을 찾기 위해 아차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죠. 이때 광평대군가의 늙은 종이 옛 기억을 떠올려서 찾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광평대군 후손이 정릉 옛터를 찾는 것을 본 덕분이죠. 현재의 정릉은 그때 광평대군가의 늙은 종의 기억력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나라에서는 1593년 선주 26년에 제사를 올리게 하고 현종 때 성물을 더하고 주변 정비를 합니다. 또 현종 10년인 1669년에는 송시열의 개청으로 종묘의 태조대왕실에 신주를 모십니다. 능 수리를 하고 제실 증거를 하고 수군 지정하고 능후 회복 등도 계속됩니다. 1669년 10월 신덕왕후가 종묘에 모셔지죠. 승하 후 273년 만입니다. 종묘에 신주가 모셔지는 날 정릉에서 성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날 한양에서 유독 정릉 일대에만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세원지우, 즉 신덕왕후의 원통함을 씻어주는 비라고 이름했습니다. 광평대군 후손들은 선조대왕 시절부터 신덕왕후 제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그러나 조선왕국과 대한제국이 문을 닫은 뒤 또다시 정릉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저 뜻있는 광평대군과 밀성군 후손 몇몇이 조촐하게 기념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1928년에 전주시 시들이 모여서 정릉 봉양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정릉 봉양은 1974년 광평대군 파종위에서 재앙을 모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광평대군 파종위는 이사장이 당연직 봉양위장을 맡게 해 정릉 재앙을 활성화시켰습니다.